나만 정리되면 문제가 안 된다고? 인사팀 회의실 안에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 게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강 차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퇴직이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버려지는 것 같아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지켜온 회사가 이제는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진 아직 몰랐습니다. 그가 희망퇴직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회사는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을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달아주세요. 그곳에 행운과 단밤이 깃들기를 바랄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강태식 차장은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시계를 확인하고 베개 옆에 접어둔 작업복 점퍼를 집어들었습니다. 30년 가까이 반복한 아침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공장에 도착해서 야간조가 넘긴 기록을 확인하고 라인 한 바퀴를 돌아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었지요. 아내 정숙은 아직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천천히 가요. 요즘 회사 분위기도 안 좋다면서요. 강태식은 대수롭지 않게 웃었습니다. 공장이라는 게 그렇지 뭐. 분위기 안 좋다고 기계가 쉬어주나.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낡은 안전화 끈을 묶었습니다. 소매 끝이 다른 작업 점퍼, 기름때가 조금 밴 바지, 오래 신어발에 맞게 주저앉은 안전화. 누가 보면 초라하다 할지 몰라도 강태식에게는 그것이 30년 세월의 훈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회사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상했습니다. 늘 먼저 고개 숙여 인사하던 경비원이 눈을 피했습니다. 생산팀 막내 대리는 강 차장을 보자마자 들고 있던 서류를 뒤로 감췄습니다. 사무실 안은 평소보다 조용했고 사람들은 강 차장이 들어오자 약속이라도 한 듯 말을 멈췄습니다. 강 차장은 모른 척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 있어야 할 전날 생산 보고서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제일 먼저 올라오던 불량률 체크표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컴퓨터를 켜보니 핵심 공정 관리 폴더 접근 권한이 막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그가 관리하던 자료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임 전략본부장 오성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강 차장만 정리되면 됩니다. 오래된 불량 기록도 협력업체 문제도 더는 꺼낼 사람이 없을 겁니다. 강태식은 그 자리에서 발이 굳었습니다. 곧이어 생산부장 박기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기철은 강태식과 입사동기였습니다. 젊을 때는 같이 야근하며 컵라면을 나눠 먹던 사람이었습니다. 태식이는 눈치가 빠릅니다. 그냥 내보내면 의심할 겁니다. 요즘 판단이 느려졌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강태식은 숨을 삼켰습니다. 희망퇴직? 며칠 전부터 회사 안에 돌던 말이었습니다. 경기가 어렵다. 원가가 안 맞는다. 조직을 가볍게 해야 한다. 회사는 그런 말로 희망퇴직을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들은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건 희망퇴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조용히 치워버리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강태식은 문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보다 먼저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 주말도 반납했고 납품 사고가 날 뻔한 날에는 거래처, 공장 앞에서 밤새 기다렸습니다. 설날 아침에도 라인이 멈췄다는 전화 한 통에 밥상을 두고 뛰어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그를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기록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오성진 본부장은
새로 도입한 관리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젊은 대리 하나가 발표를 맡았고 화면에는 화려한 그래프와 영어 약어가 가득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오성진은 일부러 강태식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강 차장님, 이 정도 시스템은 이해하시겠습니까? 회의실에 어색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강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스템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숫자보다 먼저 소리가 변합니다. 그걸 놓치면 그래프가 뜰 때는 이미 늦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성진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바로 그런 감각 의존 방식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 회사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강태식 같은 사람은 이제 필요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인사팀장이 강태식을 따로 불렀습니다. 작은 상담실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태식은 봉투를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인사팀장은 준비된 말을 읽듯 말했습니다. 차장님, 회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래 헌신하신 분들께 좋은 조건으로 희망퇴직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강태식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회입니까? 인사팀장이 눈을 피했습니다. 강태식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면 나가라는 겁니까? 상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인사팀장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차장님을 위한 회사의 배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태식은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배려. 참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필요할 때는 가족 같은 회사라더니 내보낼 때는 배려라고 했습니다. 젊은 날을 다 가져가 놓고 이제 와서는 좋은 조건이라며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강태식은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바닥으로 가만히 눌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서류, 오늘 바로 사인 안 합니다. 인사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차장님, 오래 끌수록 서로 불편해집니다. 강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불편한 건 내가 아니라 회사겠지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직원들이 하나둘 시선을 피했습니다. 누군가는 안쓰러운 눈으로, 누군가는 모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태식은 그 눈빛들이 더 아팠습니다. 회사는 이미 그를 떠날 사람으로 정해놓고 있었고 사람들은 벌써 그 사실을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강태식은 평소보다 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식탁에 찌개를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강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작업 점퍼 안주머니에는 희망퇴직 신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 몇 장이었지만 그 무게가 어찌나 무겁던지 어깨가 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이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강태식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응? 회사에서 나가라네. 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 부엌에 남았습니다. 강태식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해. 그냥 어려워서 내보내는 게 아닌 것 같아. 정숙은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힘들다는 말 한 번 제대로 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무너진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강태식은 주머니에서 흰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나를 자르려는 게 아니라 뭔가를 덮으려는 것 같아. 그날 밤 강태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퇴직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버려지는 것도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지켜온 회사가 이제는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강태식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가 희망퇴직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회사는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을요. 강태식 차장은 그날 밤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내 정숙에게 회사 이야기를 꺼내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더 무거워졌습니다. 말로 꺼내는 순간 그 일이 진짜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눈앞에는 자꾸 그 흰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희망퇴직 신청서. 이름은 참 좋았습니다. 희망, 퇴직. 마치 스스로 선택해서 아름답게 물러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강태식은 알았습니다. 그건 희망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퇴직이 아니라 밀어내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식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속으로는 어제 들은 말들이 계속 맴돌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오래 회사 다닌 사람들은 알지 않습니까? 마음이 무너져도 출근길에서는 표정을 숨기는 법부터 배우게 됩니다. 공장 정문을 지나며 그는 경비원에게 먼저 인사했습니다. 수고 많아요. 그런데 경비원은 평소처럼 밝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 예, 차장님. 그 짧은 대답 하나에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이미 회사 안에서는 무슨 말이 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강태식은 괜히 더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아직 이 회사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자 분위기는 더 차가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강 차장에게 결제받던 후배들이 이제는 박기철 부장 자리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생산회의 자료도 강 차장 책상이 아니라 박 부장 책상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강태식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라인 점검표는 왜 나한테 안 올라왔어? 막내 대리가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 본부장님 지시로 오늘부터 보고 체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보고 체계? 예. 앞으로 핵심 공정 관련 보고는 박 부장님께 먼저 올리라고. 말끝을 흐리는 대리의 얼굴이 미안함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강태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위에서 시키면 해야 하는 게 회사 생활이지요. 강태식도 그 나이 때는 그랬습니다. 부당해 보여도 틀린 것 같아도 월급 받는 사람은 윗사람 말에 먼저 고개를 끄덕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그렇게 밀려나는 입장이 되고 보니 가슴 한쪽이 푹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회의에서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오성진 본부장은 대형 화면에 생산 효율 그래프를 띄워놓고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지금까지 버틴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버틴 것과 성장한 것은 다릅니다. 오래된 방식으로는 더 이상 경쟁이 안 됩니다. 말은 회사 전체를 향한 것처럼 했지만 시선은 자꾸 강태식을 향했습니다. 잠시 뒤 오 본부장이 한 장의 자료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최근 몇 년간 발생한 납품 지연, 불량률 상승, 협력업체 클레임 자료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문제들이 전부 강태식이 관리하던 기관의 책임처럼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강태식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분명 그중 몇 건은 오히려 자신이 막아낸 사고였습니다. 불량품이 출고되기 직전에 라인을 세웠고 거래처에 직접 찾아가 납기를 조정했습니다. 회사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밤새 대안을 만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그런 과정이 빠져 있었습니다. 결과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불리한 결과만 말입니다. 오성진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특정 개인을 탓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기존 관리 방식에 한계가 있었다는 건 인정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태식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본부장님, 저 자료는 설명이 빠졌습니다. 저 납품 지연건은 협력업체 원자재 문제가 원인이었고 불량률 상승건은 제가 출고 전에 잡아낸 겁니다.
그대로 나갔으면 손해가 더 컸습니다. 오성진은 기다렸다는 듯 웃었습니다. 차장님,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는 개인의 기억에 의존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자료로 남아있지 않으면 회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강태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료를 남기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긴 보고서가 사라졌거나 누군가 손을 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해봐야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박기철 부장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태식아, 너무 흥분하지 마라. 본부장님 말씀은 앞으로 잘하자는 뜻이야.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강태식은 박기철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서로 야근하며 아이들 돌잔치 걱정까지 나누던 친구였습니다. 강태식의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박기철이 책가방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은 태식의 편이 아니라 회사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사람들은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강태식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차장님, 아까 그거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하고 물어보던 후배들조차 눈을 피했습니다. 강태식은 자기 자리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 쓴 볼펜, 낡은 계산기, 손때 묻은 수첩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자리마저 남의 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후에는 인사팀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차장님, 희망퇴직 신청 관련해서 오늘 중으로 의사 확인 부탁드립니다. 강태식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화기 너머 인사팀 직원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차장님, 회사에서도 오래 기다리기는 어렵습니다. 조건이 좋을 때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건이 좋을 때. 그 말에 강태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평생 회사를 위해 일한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건네는 말이 고작 조건이었습니다. 고마웠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태식은 퇴근길에 바로 집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집 앞 골목을 몇 바퀴나 돌았습니다. 정숙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회사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늦게 들어간 집에는 정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의 국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또 늦었네요. 강태식은 애써 웃었습니다. 일이 좀 있었어. 정숙은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보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요. 당신 얼굴에 다 써 있어요. 강태식은 아무 말 없이 앉았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국을 다시 데우러 일어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강태식은 목이 메었습니다. 젊을 때는 아내에게 늘 말했습니다. 조금만 고생하자고. 아이 대학 보내고 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내가 정년까지만 버티면 노후는 걱정 없을 거라고.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지킨 약속보다 미룬 약속이 더 많았습니다.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갔고 아내 생일에도 공장 문제로 늦은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붙잡고 살았는데 회사는 그를 너무 쉽게 놓아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데운 국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정말 희망퇴직해야 하는 거예요? 강태식은 한참 후에 대답했습니다. 내가 안 한다고 버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야. 그럼 싸워요. 강태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회사랑 싸우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나 하나 버티면 뭐가 달라지겠어. 괜히 퇴직금 줄고 소문만 안 좋아질 수도 있어. 정숙은 조용히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뭘 잘못했는데요? 그 한마디에 강태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회사에서 밀려나는 사람은 언제나 죄인이 된 것처럼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날 밤 강태식은 오래된 수첩들을 꺼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현장 기록들이었습니다. 몇 년도 몇 월 어느 라인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협력업체 부품이 위험했는지, 어떤 보고서가 올라갔고 누가 결제했는지 그의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던 그의 손이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3년 전 대형 납품 사고 직전 그가 직접 라인을 세웠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회사 내부에서 분명히 조용히 넘어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회의 자료에는 그 일이 강태식의 관리 부실처럼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강태식은 수첩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기억을 잘못한 게 아니었어. 그 순간 희망퇴직 서류보다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는 단순히 그를 내보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켜온 기록까지 지워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식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켜졌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조용히 밀려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태식 차장은 회사에서 말수가 더 줄었습니다. 원래도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묻는 말에도 짧게 대답했고 점심시간에도 식판을 들고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괜히 누구와 눈이 마주치면 자신이 먼저 불편해졌습니다. 회사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사람 하나를 밀어내기로 마음먹으면 그 사람은 아직 책상에 앉아 있어도 이미 떠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아무도 대놓고 나가라고 말하지 않지만 다들 조금씩 거리를 둡니다. 회의에서 이름이 빠지고 보고에서 제외되고 단체 메시지방에서도 중요한 이야기가 지나간 뒤에야 알게 됩니다. 강 차장이 바로 그랬습니다. 전날 밤 오래된 수첩을 들여다본 뒤로 그는 한 가지를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3년 전 대한정밀이 가장 큰 거래처에 납품하던 부품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강 차장은 출고 직전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라인을 세웠습니다. 기계 소리도 평소와 달랐고 작업자들이 넘겨준 부품 표면도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검사 수치도 기준 안에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 차장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 나가면 우리 회사 끝난다. 오늘 출고 못해. 그 한마디 때문에 그날 회사는 난리가 났습니다. 납품 일정이 밀리면 손해가 컸고 거래처 항의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강 차장의 판단이 맞았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협력업체에서 원가를 맞추려고 소재 등급을 살짝 낮춘 것이었습니다. 그대로 나갔다면 대형 리콜로 번질 뻔했습니다. 강 차장은 그때 밤새 보고서를 썼습니다. 원인, 조치, 재발 방지 대책까지 손으로 메모하고 다시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박기철 부장도 그 보고서를 받고 당시 임원들도 결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오성진 본부장이 회의에서 보여준 자료에는 그 사건이 강태식 차장 관리 구간 내 품질 사고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강 차장은 그날 오전 조용히 자료실로 내려갔습니다. 예전에는 누구보다 자유롭게 드나들던 곳이었습니다. 납품 기록, 품질 개선 보고서, 협력업체 평가 자료가 보관된 곳이었으니까요. 생산관리팀 차장인 그에게는 당연히 필요한 자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선 순간 직원 하나가 그를 막았습니다. 차장님, 자료 찾으시게요? 3년 전 D-17 라인 납품 중지건 보고서 좀 보려고. 직원은 난처한 얼굴을 했습니다. 그 자료는 이제 전략본부 쪽 승인 받아야 열람 가능합니다. 강 차장은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쓴 보고서를 내가 보겠다는데 승인까지 받아야 하나? 직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시가 내려와서요.
강 차장은 더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자리로 돌아와 오래된 개인 백업 파일을 뒤졌습니다. 회사 컴퓨터에는 이미 접근 권한이 막혀 있었지만 그는 중요한 현장 메모 일부를 개인 수첩에 남겨두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디지털이 편한 세상이라지만 강 차장은 늘 종이를 믿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전원이 나가도 서버가 죽어도 수첩만은 남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낡은 수첩 여러 권을 꺼내 펼쳤습니다. 날짜가 맞았습니다. D-17 라인, 협력업체 한성부품, 소재 등급 의심, 출고 보류, 박기철 부장에게 구두 보고, 임원 보고 완료. 그 아래에는 강 차장 자신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출고 강행시 대형 클레임 가능. 전량 재검사 필요. 강 차장은 한참 그 문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이 흐려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기록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때 생산팀 후배인 장대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강 차장이 회사에서 가장 아끼던 후배였습니다. 말수는 적지만 성실하고 현장 사람들에게도 예의가 바른 친구였습니다. 차장님, 강 차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장대리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USB 하나를 책상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제가 드렸다고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강 차장은 USB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뭔데? 장대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예전 보고서 원본 일부입니다. 서버 정리 전에 제가 백업해둔 게 있었습니다. 이상해서요. 뭐가 이상해? 장대리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차장님 이름이 빠져 있었습니다. 원본에는 분명 차장님 작성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올라온 감사 자료에는 박 부장님 작성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순간 강 차장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장대리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차장님이 막은 사고들이 지금은 전부 차장님 관리 부실처럼 정리되고 있습니다. 강 차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억울함보다 먼저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회사는 단순히 글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태식이라는 사람의 지난 세월을 통째로 뒤집어 씌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퇴근 무렵 강 차장은 박기철 부장을 찾아갔습니다. 박기철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유리창 밖으로 공장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강 차장은 문을 닫고 들어섰습니다. 기철아. 박기철은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왜? 또 무슨 일인데? 강 차장은 USB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D-17 라인 보고서. 왜 내 이름으로 바뀌었냐? 그제야 박기철의 손이 멈췄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기철은 천천히 의자에 기대앉았습니다. 그리고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오래된 걸 이제 와서 왜 들춰? 내가 쓴 보고서야. 내가 라인 세웠고 내가 출고 막았어. 그런데 왜 내가 한 일로 되어 있냐고. 박기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식아, 회사 생활 하루 이틀 하냐? 보고서는 위에서 보기 좋게 정리되는 거야. 내가 현장에서 고생한 거 누가 몰라? 강 차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몰랐으니까 내 이름이 지워졌겠지. 박기철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너 지금 상황 파악 못하는구나. 지금 내가 이걸 문제 삼으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아? 회사가 내 편 들어줄 것 같아? 적어도 진실은 남겨야지. 그 말에 박기철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진실? 회사에서 진실 찾는 사람이 제일 먼저 잘리는 거 몰랐냐? 강 차장은 박기철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같이 입사했던 친구였습니다. 젊은 시절 월급날이면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 나누던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며 우리만큼은 끝까지 버티자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자신의 30년을 아무렇지 않게 지운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박기철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식아, 좋게 나가. 퇴직금 받고 위로금 받고 조용히 나가. 괜히 버티다가 내가 다 뒤집어 쓴다. 강 차장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를 희생양으로 정한 거냐? 박기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강 차장은 책상 위에 USB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기철아, 왜? 내가 나가면 회사가 편해질 줄 알지? 박기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 차장은 문 쪽으로 걸어가다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 모르는 게 있어. 박기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 차장은 천천히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회사 문제를 만든 사람이 아니야. 그 문제들이 밖으로 못 나가게 막고 있던 사람이었어. 그리고 그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 차장의 걸음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밀려나는 사람의 걸음이었다면 지금은 진실을 손에 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 차장은 집으로 돌아와 희망퇴직 신청서를 꺼냈습니다. 정숙은 말없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차장은 봉투를 열고 서류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사인하려고요? 강 차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렇게 억울한데도? 강 차장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나가야 알 수 있어. 회사 안에서는 내가 아무리 말해도 변명밖에 안 돼. 정숙은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강 차장은 서류 한쪽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 펜 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지. 그는 마지막 칸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강태식 차장은 대한정밀에서 밀려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회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도장 하나가 강태식의 끝이 아니라 대한정밀 몰락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퇴직 후 첫 월요일이었습니다. 강태식은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사람 몸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마음은 어제 무너졌는데 몸은 아직 어제와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30년 동안 그 시간에 일어났으니 하루아침에 바뀔 리가 없었습니다. 강태식은 한동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일어나지 않아도 됐습니다. 공장에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야간조 보고를 확인하지 않아도 됐고 출고 전 라인을 돌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쉬어도 된다는 생각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쪽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옆에서 자던 아내 정숙은 남편이 뒤척이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벌써 일어났어요? 강태식은 대답 대신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더 자요. 오늘은 회사 안 가잖아요. 그 말에 강태식의 손이 멈췄습니다. 오늘은 회사 안 가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왜 그렇게 낯설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평생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매일 새벽집을 나섰던 사람에게 회사에 안 가도 된다는 말은 휴식이 아니라 통보처럼 들렸습니다. 강태식은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양복이 아니라 작업복을 꺼냈습니다. 짙은 남색 점퍼였습니다. 소매 끝은 닳아 있었고 가슴 쪽에는 회사 로고가 박혀있던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퇴직하면서 회사 마크는 떼어냈지만 바늘 자국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무심코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가 낡은 안전화를 신었습니다. 안전화 앞코는 긁힌 자국투성이었고 밑창에는 오래된 공장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버릴 때가 지났다고 할 신발이었지만 강태식에게는 30년을 버티게 해준 신발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식탁 위를 더듬었습니다. 출입증? 늘 그 자리에 놓아두던 회사 출입증을 찾은 겁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강태식은 멈춰섰습니다. 출입증은 퇴직하는 날 인사팀 직원이 가져갔습니다. 사원증도 출입카드도 사물함 열쇠도 모두 반납했습니다. 작업복은 입었고 안전화도 신었는데 들어갈 공장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방문 앞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뒷모습이 차라리 우는 것보다 더 아파 보였습니다. 평생 회사에 늦을까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명절 아침에도 라인에 문제가 생기면 젓가락을 놓고 뛰어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운동회에 못 간 것도, 딸 같은 조카 결혼식에 늦은 것도 다 회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이제는 작업복을 입고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그냥 쉬어요. 잠깐이라도 더 자요. 강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이 안 와. 그럼 아침 먹고 나가요. 아니야. 그냥 좀 걷고 올게. 그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밖은 아직 어둑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만 하나둘 버스 정류장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회사 점퍼를 입고 있었고 누군가는 도시락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강태식은 그 틈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시간, 평소와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 있었지만 이상하게 자기만 세상 밖으로 밀려난 사람 같았습니다. 잠시 후 대한정밀 공장 방향으로 가는 버스가 들어왔습니다. 강태식은 습관처럼 한 발을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타면 안 됐습니다. 이제 그 버스는 그의 출근 버스가 아니었습니다. 버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올라탔습니다. 강태식은 그 자리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버스가 떠났습니다. 버스 뒷모습이 멀어질 때까지 그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사 후배 장대리였습니다. 강태식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화기 너머 장대리의 목소리는 낮고 급했습니다. 차장님 죄송한데요. D-17 라인에서 아침부터 진동이 이상합니다. 강태식의 눈빛이 순간 바뀌었습니다. 진동이 어떻게 다른데? 소리가 좀 끊깁니다. 그런데 박 부장님은 매뉴얼 수치가 정상이라고 그냥 돌리라고 하십니다. 강태식은 저도 모르게 버스 정류장 기둥을 움켜쥐었습니다. 온도는 평소보다 3도 정도 높습니다. 윤활유 냄새는? 장대리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조금 탄 냄새가 납니다. 강태식은 바로 말했습니다. 세워. 지금 바로 세워야 해. 그런데 차장님, 저 이제 차장님 지시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그 말에 강태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이제 그는 대한정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정확히 알아도, 아무리 위험하다고 느껴도 공식적으로는 아무 권한이 없었습니다. 강태식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대리야, 내 말 들었다고 하지 말고 내가 판단한 걸로 해. 그거 그냥 돌리면 베어링 먼저 나가고 그 다음 축 틀어진다. 그러면 오늘 출고 물량 다 날아간다. 장대리는 숨을 삼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세워보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태식은 한참 휴대전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몸은 아직도 현장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소리 하나, 온도 하나, 냄새 하나만 들어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쓸 자리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한편 대한정밀 공장에서는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장대리는 강태식의 말대로 라인을 세우자고 했지만 박기철 부장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누가 세우래? 수치 정상이라며. 그래도 진동이 평소랑 다릅니다. 내가 강태식이야? 감으로 공장 돌리게? 그 말에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라인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 D-17 라인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기계가 멈추고 작업자들이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베어링이 손상됐고 축이 틀어졌습니다. 강태식이 전화로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출고 물량은 멈췄고 거래처에서는 항해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오성진 본부장은 회의실에서 보고를 받고 얼굴을 굳혔습니다. 강태식 나간 지 며칠이나 됐다고 이런 일이 생깁니까? 박기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아직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식 한 사람이 빠진 자리가 이렇게 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우연이라고, 일시적인 혼선이라고, 시스템이 안정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 시각 강태식은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따뜻한 캔커피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에 집을 나왔지만 갈 곳이 없어 공원까지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모차를 미는 할머니, 운동하는 노인, 등교하는 아이들, 출근을 서두르는 젊은 사람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태식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다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장대리의 문자였습니다. 차장님 말씀대로 됐습니다. 라인 멈췄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태식은 문자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쪽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맞았다는 기쁨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씁쓸했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그 공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강태식은 먼지가 묻은 안전화를 신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숙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강태식은 숟가락을 들다 말고 낮게 말했습니다. 여보, 응? 오늘 하루 종일 쉬었는데 평생 일한 날보다 더 힘드네. 정숙은 남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쉬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강태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억울해서 힘든 거지. 아직 할 수 있는 사람이 억지로 멈춰 서 있으니까. 그 말에 강태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강태식은 안전화를 닦았습니다. 이제 신을 일이 없을지도 모르는 신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마른 수건으로 앞코에 먼지를 닦고 밑창에 낀 작은 돌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신발장 한쪽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마치 언젠가 다시 현장으로 나갈 사람처럼 말입니다. 강태식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 안전화를 다시 신게 될 날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온다는 것을요. 며칠 동안 강태식은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눈은 새벽 5시에 떠졌지만 나갈 곳은 없었습니다. 괜히 현관 앞에 놓인 안전화를 바라보다가 다시 거실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고 신문을 펼쳐도 글자가 눈에 박히지 않았습니다. 아내 정숙은 그런 남편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내일 구청에서 하는 재취업 상담회 한번 가봐요. 강태식은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내가 무슨 상담이야. 상담 받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바람이라도 쐬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뭐 하겠어. 젊은 사람도 일자리 없다는 세상인데 내 나이에 누가 써줘.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강태식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집에만 있으면 자신이 더 작아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다음 날 아침 그는 작업복 대신 평범한 점퍼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안전화도 신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된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이상하게 그게 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구청 강당에는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남자들, 장바구니를 옆에 둔 여자들, 퇴직 후 뭘 해야 할지 몰라 서류만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앉아 있었습니다. 강태식은 맨 뒤에 앉았습니다. 이름표를 달라는 직원의 말에도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냥 듣고만 갈게요. 강의는 길었습니다. 이력서 쓰는 법, 면접 보는 법, 자격증 준비하는 법. 다 맞는 말이었지만 강태식의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면접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 회사에 들어가 30년을 버텼으니 자신을 포장하는 법도 몰랐습니다. 그때 강당 한쪽에서 작은 소란이 들렸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상담 부스 앞에서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도시락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납품 계약을 겨우 따냈는데 매일 출고, 시간이 밀리고 불량 반품이 늘어 이제는 계약이 끊길 위기라고 했습니다. 상담 직원은 원론적인 말만 했습니다. 인력을 더 뽑으시거나 설비를 교체하시는 방향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여성은 답답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왜 여기 왔겠어요. 직원 둘 더 뽑을 형편도 안 돼요. 강태식은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여성이 펼쳐놓은 공장 배치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리대, 포장대, 냉장고, 출입구 위치가 대충 그려져 있었습니다. 강태식은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이제 남의 일에 끼어들 처지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배치도를 보는 순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사장님, 여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태식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한데 그 배치도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상담 직원은 조금 당황했지만 여성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강태식은 배치도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손가락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서 밥 담고, 여기서 반찬 담고, 여기서 포장하시는 거죠? 네. 그럼 직원들이 하루 종일 왔다 갔다만 하겠네요. 여성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강태식은 낮게 말했습니다. 기계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동선이 꼬였습니다. 도시락 하나 만들 때 직원이 냉장고까지 3번을 왕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물량이 늘수록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볼펜을 들고 배치도를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위치를 바꾸고 포장대를 출입구 쪽으로 당기고 반찬통 놓는 순서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큰돈 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있는 장비를 조금 옮기고 일하는 순서를 바꾸는 정도였습니다. 상담 직원이 물었습니다. 혹시 이런 쪽 일을 하셨습니까? 강태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공장에서 오래 일했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구석에 앉아있던 퇴직자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을 보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도시락 공장 사장은 바로 다음날 강태식을 자기 공장으로 불렀습니다. 강태식은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정숙이 등을 떠밀었습니다. 가봐요. 돈을 떠나서 당신 눈이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해봐요. 그 말에 강태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오래 닦아둔 안전화를 다시 신었습니다. 대한정밀로 출근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뛰었습니다. 도시락 공장은 작고 정신없었습니다. 직원 셋이 좁은 공간을 바쁘게 오가고 있었고 바닥에는 박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강태식은 한참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누구도 크게 잘못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일의 순서가 엉켜 있었습니다. 그는 작업자들에게 화내지 않았습니다. 지시부터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박스를 옮기고 작업대를 밀고
냉장고 앞에 쌓인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힘든 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일하는 길이 꼬이면 누구라도 지칩니다. 그 한마디에 직원들 얼굴이 조금 풀렸습니다. 사흘 뒤 도시락 공장에 출고, 시간은 40분 빨라졌습니다. 반품도 줄었습니다. 사장은 강태식의 손을 붙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장님, 아니 선생님, 저희 진짜 살았습니다. 강태식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원래 하시던 일 조금 덜 힘들게 바꾼 것뿐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 강태식은 오랜만에 허리를 펴고 걸었습니다. 가슴속에 꺼져 있던 불씨가 아주 작게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정숙이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강태식은 안전화를 벗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응, 나 아직 쓸모 있더라. 정숙은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강태식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작은 도시락 공장이 자신을 다시 세상 밖으로 불러내는 첫 번째 현장이 될 줄은요. 도시락 공장 일이 끝난 뒤 강태식의 마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전까지는 아침에 눈을 뜨면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오늘은 또 뭘 해야 하나? 내가 이제 어디에 필요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도시락 공장을 다녀온 뒤로는 조금 달랐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져도 무작정 허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안전화를 보면 가슴이 아팠는데 이제는 다시 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도시락 공장 사장이 강태식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요. 제가 아는 김치 공장 사장님이 있는데 거기도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강태식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제가 무슨 컨설턴트도 아니고요. 그래도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 봤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은 많은데 선생님은 진짜 현장을 보시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진짜 현장을 본다. 대한정밀에서는 낡은 방식이라고 밀려났던 그 눈이 작은 공장에서는 살 길을 찾아주는 눈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태식은 정숙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또 어디를 좀 봐달라네. 정숙은 반찬을 놓다 말고 웃었습니다. 가봐요. 괜히 나섰다가 책임질 일 생기면 어쩌려고. 당신은 평생 책임질 일만 하고 살았잖아요. 이번에는 남 좋은 일만 하지 말고 당신 이름도 좀 남겨요. 강태식은 그 말에 괜히 물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무렵 대한정밀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문제였습니다. D-17 라인이 멈춘 일은 단순 설비 사고로 처리됐습니다. 오성진 본부장은 임원회의에서 말했습니다. 강태식 차장 퇴직과 연결지을 일은 아닙니다.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생긴 일시적 혼선입니다.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달랐습니다. 강태식이 있을 때는 출고, 정 걸러졌던 불량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협력업체에서 들어오는 자재의 미세한 차이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기계 온도가 평소보다 조금 높아도 보고서 수치가 정상이라는 이유로 넘어갔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무능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매뉴얼에는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기계가 고장나기 직전 내는 소리, 오래된 작업자가 말없이 손목을 털 때의 의미, 협력업체 납품 기사 얼굴에 스치는 불안함, 계절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자재 변형. 그런 것들은 책으로 배우기 어렵습니다. 오래 보고, 오래 겪고, 오래 책임진 사람만 압니다. 대한정밀이 벌인 것은 강태식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쌓인 30년의 감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태식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강 차장님, 저 최명국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강태식은 잠시 생각하다가 곧 알아차렸습니다. 최 사장님? 한성부품 최명국 사장님 맞습니까? 한성부품. 3년 전 D-17 라인 사고 때 문제가 됐던 협력업체였습니다. 그때 최명국은 대한정밀의 무리한 단가 요구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몇 달 뒤 공장을 접었습니다. 강태식은 그 일이 늘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된 다방에서 만났습니다. 최명국은 예전보다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손등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강태식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 차장님, 그때 제가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강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뭘 했습니까? 결국 공장도 못 지켜드렸는데요. 최명국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때 강 차장님 아니었으면 저는 불량 납품업체로 몰려서 완전히 끝났을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명국은 가방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USB와 복사된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드리려고 연락했습니다. 강태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최명국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한정밀이 협력업체들한테 단가를 얼마나 무리하게 눌렀는지 그 과정에서 품질 위험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자료입니다. 강태식은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마다 익숙한 날짜와 품목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몇 건은 강태식이 수첩에 적어두었던 사건들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최명국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강 차장님이 라인 세우고 출고 막았죠. 그런데 회사는 나중에 그걸 강 차장님 관리 부실로 돌리더군요. 강태식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도 들었습니다. 협력업체들 사이에 말이 돌았습니다. 대한정밀이 오래된 기록 정리하면서 책임자를 만들고 있다고요. 그게 강 차장님이라는 것도요. 강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명국은 강태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 차장님, 그 회사가 지금까지 버틴 건 시스템 때문이 아닙니다. 강 차장님 같은 사람이 중간에서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동안 강태식은 자신이 회사에서 쫓겨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낡아서 밀려난 사람, 나이가 많아서 부담이 된 사람, 이제 쓸모가 없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회사는 그가 필요 없어서 내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내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라지자 회사가 덮어둔 문제들이 하나씩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명국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곧 더 큰 사고가 터질 겁니다. 대한정밀은 강 차장님이 막고 있던 구멍을 이제 못 막아요. 그날 밤 강태식은 집으로 돌아와 USB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얼굴을 보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강태식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낮게 말했습니다. 여보, 응, 내가 회사에서 버려진 줄 알았는데. 그는 손으로 USB를 가리켰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그 회사 마지막 방파제였던 것 같아. 정숙은 말없이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강태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다닌 회사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진실을 덮으려 한 사람들까지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강태식은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물러나 있을 수만은 없다고요. 그리고 대한정밀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버린 강 차장이 회사에 숨겨진 진실을 손에 쥐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강태식은 최명국 사장에게 받은 USB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대한정밀이 감추고 싶어하는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협력업체 단가를 무리하게 낮춘 정황, 품질 위험을 알면서도 출고를 밀어붙인 기록, 그리고 그때마다 강태식이 현장에서 문제를 막아왔다는 흔적들까지. 하지만 강태식은 쉽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번 터뜨리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회사를 망가뜨리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자신을 희생양으로 만든 사람들까지 그냥 두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민재가 집에 왔습니다. 민재는 31살이었습니다. 스타트업에서 일한다지만 아직 자리가 안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월급도 들쑥날쑥했고 회사도 몇 번 옮겼습니다. 그래서인지 민재는 늘 아버지 앞에서 조금 예민했습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민재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뭐 하세요? 강태식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 공장 좀 봐주고 있다. 돈은요? 많이는 못 받아. 그냥 교통비 정도 받고 고맙다고 밥 사주고 그러지. 민재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왜 그렇게 사세요? 정숙이 눈치를 주었습니다. 민재야. 하지만 민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남 좋은 일만 하다가 밀려났잖아요. 지금도 똑같이 남의 공장 살려주고 정작 아버지는 뭐가 남는데요? 그 말에 식탁 위 공기가 차갑게 굳었습니다. 강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틀리지 않아서 더 아팠습니다. 평생 그랬습니다. 회사가 급하면 뛰어갔고 거래처가 화내면 고개 숙였고 후배가 실수하면 대신 막아줬습니다. 그 결과 남은 것은 희망퇴직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정숙이 낮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민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답답해서 그래요. 아버지 능력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왜 맨날 이용만 당하냐고요. 강태식은 그제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야. 네. 아버지는 이용당한다고 생각하고 산 적 없다. 그냥 맡은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요. 그 맡은 일만 하다가 회사에서 버림받으셨잖아요. 그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강태식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 먹어라. 그 한마디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방에 들어갔고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괜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말을 심하게 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답답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민재의 눈에 책장 아래 놓인 낡은 수첩들이 들어왔습니다. 갈색 표지가 해진 수첩, 모서리가 다른 노트, 고무줄로 묶어둔 작은 메모장들. 민재는 무심코 하나를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작업 기록인 줄 알았습니다. 일하인 오전 8시 20분, 온도 평소보다 2도 높음. 김 기사님 손목 통증 호소, 작업대 높이 조정 필요, 한성부품 납품분, 표면 광택 다름, 소재 확인 필요, 장마철 습도 상승 시 포장 불량 반복, 제습기 위치 변경 필요. 민재는 페이지를 넘길수록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기계 상태, 사람의 움직임, 자재 품질, 날씨에 따른 불량 패턴까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스타트업에서 말하는 데이터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다만 컴퓨터 파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글씨로 남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민재는 다른 수첩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거래처별 성향도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거래처는 납기보다 품질을 더 중요하게 보고 어느 거래처는 담당자가 바뀌면 검수 기준이 까다로워진다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민재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그냥 경험이 아닌데. 그때 강태식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걸 왜 보고 있어?
민재는 놀라 수첩을 덮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보여서. 강태식은 조용히 다가와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별거 아니다. 현장 다니면서 적은 거야.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이거 별거 아니지 않아요. 강태식은 피곤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너희 세대가 보기엔 낡은 수첩이지. 민재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수첩이 아니라 시스템이에요. 강태식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뭐? 회사들은 이런 걸 돈 주고도 못 사요. 현장에 몇십 년 있어야 쌓이는 거잖아요. 기계 데이터만으로는 못 보는 것들, 사람 움직임까지 다 들어있잖아요. 강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아버지가 도시락 공장 봐주셨다면서요. 이런 식으로 다른 작은 공장들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냥 봉사처럼 하지 말고 제대로 일로 만들면 돼요. 내가 무슨 사업을 하냐? 사업이라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평생 해오던 일을 회사 밖에서 하는 거예요. 대신 이번에는 아버지 이름으로요. 그 말에 강태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평생 그는 회사 이름 뒤에 숨어 살았습니다. 대한정밀 강 차장, 생산관리팀 강 차장, 현장 담당 강 차장. 어디서든 회사가 먼저였고 자신의 이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대한정밀이 아버지를 버렸다고 해서 아버지 30년까지 버려진 건 아니잖아요. 강태식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부자는 오래도록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는 노트북을 펼쳐 아버지의 수첩 내용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식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어느새 옆에서 설명을 덧붙이고 있었습니다. 그건 여름철에만 생기는 문제야. 그 업체는 납품 전날 꼭 한 번 더 확인해야 해. 작업대 높이만 바꿔도 사람 허리가 덜 상해. 민재는 빠르게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맨 위에 제목을 적었습니다. 현장회생 119. 강태식은 그 글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거 한번 해봐요. 강태식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회사 밖에서 자기 이름으로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이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조금 뛰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이었습니다. 내일이 두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조금 궁금해진 것은 그날 밤 강태식은 오래된 수첩들을 다시 가지런히 묶었습니다. 이제 그 수첩들은 과거의 기록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사무실도 없었습니다. 간판도 없었습니다. 명함도 아들 민재가 집에서 프린터로 뽑아준 게 전부였습니다. 명함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장회생 119, 소규모 제조업 공정 개선 상담. 강태식. 강태식은 그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름 앞에 회사명이 붙어 있지 않은 명함은 처음이었습니다. 대한정밀 생산관리팀 차장 강태식이 아니라 그냥 강태식. 그 세 글자가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민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회사 이름 없어도 돼요. 아버지 이름이 브랜드예요. 강태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브랜드는 무슨,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알아준다고. 하지만 민재는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준 도시락 공장 사례를 정리해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거창한 광고 문구는 없었습니다. 그냥 공장 배치가 어떻게 바뀌었고, 출고 시간이 얼마나 줄었고, 직원들이 얼마나 덜 걷게 되었는지를 담담하게 적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돈 안 들이고 도시락 공장 출고 시간을 40분 줄인 방법.
처음에는 조회수가 몇십 명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댓글이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공장도 비슷합니다. 기계보다 사람 동선이 문제라는 말이 와닿네요. 이런 분이 진짜 현장 전문가죠. 며칠 뒤 강태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작은 김치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이었습니다. 포장 불량이 계속 나고 직원들이 자꾸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강태식은 망설였습니다. 제가 김치 공장은 잘 모릅니다. 그러자 사장이 말했습니다. 기계 잘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하는 길 봐주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한 번만 와주십시오. 그 말에 강태식은 안전화를 신었습니다. 김치 공장은 생각보다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바닥은 늘 젖어 있었고 직원들은 무거운 통을 들고 좁은 길을 오갔습니다. 포장대는 낮았고 박스는 출입구와 반대편에 쌓여 있었습니다. 강태식은 1시간 가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직원이 몇 걸음 걷는지, 어디서 허리를 숙이는지, 어느 순간 표정이 굳는지, 김치 국물이 어느 지점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는지, 사장은 답답했는지 물었습니다. 선생님, 뭐가 문제 같습니까? 강태식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직원들이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일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태식은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박스는 여기로 와야 하고 포장대는 10cm만 올려도 됩니다. 저 통은 두 사람이 들게 하지 말고 작은 통으로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바닥 물기를 먼저 잡아야 해요. 미끄러우면 사람은 자꾸 몸에 힘을 주고 몸에 힘이 들어가면 오래 못 버팁니다. 그는 어려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은 바로 이해했습니다. 며칠 뒤 김치 공장은 달라졌습니다. 큰 설비를 들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포장대 높이를 조정하고 물건 위치를 바꾸고 작업 순서를 다시 잡은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포장 분량이 줄고 직원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김치 공장 사장은 강태식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꼭 받아주십시오. 강태식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처음 말씀하신 것보다 많습니다.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번 달 납품을 지켰습니다. 이건 돈이 아니라 고마움입니다. 강태식은 그 봉투를 받아들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대한정밀에서 받은 월급보다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달랐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받은 돈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인정받은 첫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아버지의 두 번째 사례를 또 정리해 올렸습니다. 이번 제목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직원이 자꾸 그만두는 공장,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동선이었습니다. 글은 예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지역 소상공인 커뮤니티에 공유됐고 작은 제조업체 사장들이 문의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반찬 공장, 금속 가공업체, 떡 공장, 세탁 공장, 포장업체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민재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 일정 다 찼어요. 강태식은 믿기지 않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다 찼다고? 네. 그리고 어떤 사장님은 대기해도 된대요. 강태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한정밀에서는 밀려나는데 며칠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사 밖에서는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강태식은 작은 금속 가공업체에 갔습니다. 그곳 사장은 처음부터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대한정밀에서 나오셨다면서요? 큰 회사 다니던 분이 우리 같은 작은 공장 사정을 알겠습니까? 강태식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업장을 둘러보다가 멈춰 섰습니다. 사장님, 저 기계 오늘 아침부터 소리 달라졌죠? 사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어링이 곧 나갈 겁니다. 아직 멈출 정도는 아닌데 계속 돌리면 이번 주 안에 축까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사장은 급히 직원을 불러 기계를 확인시켰습니다. 결과는 강태식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 사장은 동네 공장 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 양반 기계랑 대화하는 사람 같더라.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대한정밀에서 희망퇴직당한 강 차장이었습니다. 조금 지나자 작은 공장 살려주는 강 차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강 대표님. 강태식은 그 호칭이 어색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부르면 손을 저었습니다. 대표는 무슨 대표입니까? 그냥 강태식입니다. 그러면 사장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대표님 맞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진짜 대표님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강태식은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난 뒤 그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대한정밀이라는 큰 울타리가 사라지고 나서야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남의 회사 문제를 막아온 손과 눈이 이제는 자기 이름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태식은 집에 돌아와 정숙에게 봉투 몇 개를 내밀었습니다. 이번 달에 들어온 돈이야. 정숙은 봉투를 열어보고 놀랐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강태식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몰랐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필요로 할 줄은. 정숙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실 한구석에서 작아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죠? 회사가 당신을 버린 거지 세상이 당신을 버린 건 아니었어요. 강태식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나도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그는 식탁 위에 놓인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현장회생 119. 강태식. 이제 그 이름은 누군가에게 버려진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불리기 시작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곧 대한정밀 회장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구마. 회장이 강 대표 앞에 고개를 숙이다. 대한정밀의 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납품 지연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불량 반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큰 거래처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오성진 본부장은 임원회의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문제입니다. 시스템만 안정되면 곧 회복됩니다. 하지만 회장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 시스템이라는 게 들어온 뒤로 왜 불량률은 3배가 됐습니까?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보고서에는 숫자가 분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강태식 차장이 퇴직한 이후 D-17 라인의 불량률은 318% 증가했습니다. 납품 지연은 6건, 거래처 클레임은 12건. 예전 같으면 출고 전에 걸러졌을 문제들이 그대로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자료를 넘기다가 한 문장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과거 동일 유형사고 발생 시 강태식 차장 현장 판단으로 출고 중단, 대형 클레임 방지. 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 사람 희망퇴직 대상자 아니었나? 오성진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예. 조직 효율화 차원에서. 회장이 보고서를 탁 덮었습니다. 조직 효율화? 회사를 지키던 사람을 내보내놓고 효율화라고? 박기철 부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부 감사팀이 이미 오래된 보고서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강태식이 작성했던 개선 보고서가 박기철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고 강태식이 막아낸 사고들이 오히려 그의 관리 부실처럼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강태식은 회사가 정리한 낡은 인력이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스스로 잘라낸 마지막 안전장치였습니다. 그 무렵 강태식은 작은 금속 공장에서 작업자들과 함께 기계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화려한 사무실이 아니라 현장 바닥에 있었습니다. 낡은 안전화를 신고 기계 소리를 듣고 작업자들의 동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장 사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 대표님 오시고 나서 분량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진짜 은인입니다. 강태식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은인은 무슨요? 일하는 길 조금 바로잡은 것뿐입니다. 그때 공장 앞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양복 입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그중 맨 앞에 선 사람은 대한정밀 회장이었습니다. 한때 강태식이 멀리서만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임원들이 줄지어 서서 보고하던 그 회장이 이제는 작은 공장 마당까지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공장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저 사람 대한정밀 회장 아니야? 강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은 강태식 앞에 섰습니다. 예전 같으면 강태식이 먼저 허리를 숙였을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회장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차장. 강태식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정밀 차장이 아닙니다. 회장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고쳐 말했습니다. 강 대표, 회사로 돌아와 주게.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강태식은 희망퇴직 서류를 들고 상담실에 앉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사는 그에게 배려라는 말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미 끝난 사람처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회사의 회장이 직접 찾아와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식은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회장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나간 뒤로 회사가 무너지고 있네. 강태식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 하나 나간다고 무너질 회사였으면 진작에 제대로 봤어야지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태식의 말은 원망이었지만 동시에 진실이었습니다. 회사는 오래된 사람을 비용으로만 봤습니다. 기록에 남지 않는 감각을 무시했고 조용히 문제를 막아온 사람을 쓸모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회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건은 원하는 대로 맞추겠네. 임원직도 주겠네. 자네 명예도 회복시키겠네. 그러니 제발 돌아와 주게. 강태식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의 그였다면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회사가 다시 자신을 불러준다는 말에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미 회사 밖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서고 있었습니다. 강태식은 천천히 안전화 앞코에 묻은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말하게. 저를 버릴 때는 회사 결정이라고 하셨지요.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태식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돌아갈지 말지도 이제는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그 순간 강태식은 더 이상 밀려난 퇴직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회사의 운명을 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막, 돌아오라는 회사, 돌아가지 않는 남자. 강태식은 회장의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로 돌아와 주게. 그 한마디, 몇 달 전이었다면 아마 가슴이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회사에서 다시 불러준다는 말, 자신이 아직 필요하다는 말, 그 말 하나가 그동안의 억울함을 조금은 씻어주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강태식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라는 곳이 필요할 때는 사람을 가족이라 부르고 필요 없어지면 비용이라 부른다는 것을요.
강태식은 회장을 작은 공장 사무실 안으로 모셨습니다. 낡은 테이블 하나와 접이식 의자 몇 개가 전부인 공간이었습니다. 예전 대한정밀 임원 회의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강태식은 이곳에서 더 당당했습니다. 회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강 대표, 조건은 원하는 대로 맞추겠네. 전무급 자문 자리도 만들 수 있고 보수도 섭섭지 않게 하겠네. 과거 일도 바로잡겠네. 강태식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박기철 부장과 오성진 본부장 문제도 내부 감사 중이네. 자네 이름이 빠진 보고서들도 원상복구하겠네. 그러니 이번 한 번만 회사를 도와주게. 그 말을 듣는데 강태식의 마음 한쪽이 묘하게 시렸습니다. 이렇게 쉬운 일이었나 싶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되돌리는 일, 자신이 한 일을 자신이 한 일로 인정받는 일, 그 간단한 일을 왜 그때는 아무도 해주지 않았는지, 왜 자신이 쫓겨난 뒤 회사가 위기에 몰리고 나서야 해주겠다고 하는지 그게 참 서러웠습니다. 강태식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말하게. 제가 그때 희망퇴직 서류 받았을 때 제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태식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회사에 남겨달라고 떼쓴 적 없습니다. 높은 자리 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제가 해온 일까지 지워버리지는 말아달라는 거였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네. 그 말은 분명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강태식은 그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품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현장에서 적어온 기록이었습니다. 기계 소리, 작업자 동선, 협력업체 문제, 납품 사고를 막은 흔적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강태식은 수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이게 제가 30년 동안 회사에서 한 일입니다. 회장은 수첩을 바라보았습니다. 컴퓨터 파일도 아니고 대단한 보고서도 아닙니다. 그런데 대한정밀은 이런 걸 볼 줄 몰랐습니다. 숫자로 안 보이면 없는 일처럼 여겼고 젊은 시스템에 안 맞으면 낡은 사람 취급했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식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회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 대표,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 말에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태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제 이름으로 된 보고서들을 원래대로 돌려놓으십시오. 제가 잘했다는 칭찬을 받자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바로잡자는 겁니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네. 둘째, 희망퇴직으로 내보낸 숙련 직원들 명단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그 사람들 중에는 회사가 버린 게 아니라 회사가 놓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셋째, 대한정밀이 협력업체들과 함께하는 상생 현장센터를 만드십시오. 현장에서 밀려난 숙련자들이 작은 공장들을 살릴 수 있도록요. 저는 그 일이라면 돕겠습니다. 회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강태식이 복직 자리나 돈을 요구할 줄 알았습니다. 억울한 세월에 대한 보상, 더 높은 직함, 더 많은 연봉. 당연히 그런 것을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강태식은 자기 자리 하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처럼 버려진 사람들의 자리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자네는 정말 회사로 돌아올 생각이 없나? 강태식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공장 마당에서는 작업자들이 다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박스를 옮기고 누군가는 기계를 닫고 누군가는 강태식이 붙여놓은 동선 표시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강태식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태식은 덧붙였습니다. 대한정밀을 돕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필요할 때 부르고 불편하면 내보내는 사람으로는 다시 살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강태식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네. 자네 조건대로 하겠네. 강태식은 이번에도 바로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회장이 일어나는 순간 자신도 허리를 굽혔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회장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회장과 퇴직자가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선택하는 사람과 선택받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강태식은 자신의 조건으로 세상과 다시 계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장이 돌아간 뒤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후회 안 하세요? 전무자리면 큰 기회잖아요. 강태식은 잠시 웃었습니다. 예전에 나였으면 잡았겠지. 지금은요? 강태식은 낡은 안전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금은 안다. 자리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기 자리를 만들어야 산다는 걸. 민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강태식은 대한정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날 찾아갈 작은 공장 주소를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짧게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일한다. 대한정밀은 결국 강태식의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회사는 먼저 오래된 보고서들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박기철 부장의 이름으로 올라가 있던 개선 보고서들, 강태식의 관리 부실처럼 정리되어 있던 납품 사고 기록들, 협력업체 문제를 덮기 위해 수정된 자료들이 하나씩 원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진실이라는 게 사라진 줄 알았는데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메일함에 남겨두었고 누군가는 출력본을 보관하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강태식처럼 낡은 수첩에 적어두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덮었다고 생각한 것들은 세월 속에서 조용히 숨만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뒤 대한정밀 내부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과거 품질 개선 및 납품 사고 방지 과정에서 강태식 전 차장의 기여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관련 기록을 정정합니다. 그 짧은 문장을 보는 순간 강태식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박수도 없었고 꽃다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 하나가 그의 30년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아내 정숙은 휴대전화 화면을 보다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야 당신 이름이 돌아왔네요. 강태식은 낮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늦게 돌아왔지. 늦어도 돌아왔잖아요. 그 말에 강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일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대한정밀은 강태식의 제안대로 숙련기술상생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름은 거창했지만 시작은 허름한 교육장 하나였습니다. 오래된 책상 몇 개, 화이트보드 하나, 중고 컴퓨터 몇 대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희망퇴직으로 나간 품질팀 김 과장, 물류창고에서 28년 일한 송 반장, 기계정비만 32년 한 윤 기사, 협력업체 관리에 잔뼈가 굵은 문대리, 모두 한때는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이 시작되자 한순간의 비용으로 분류된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처음 모인 날 사람들은 서로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 요즘 세상은 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괜히 나섰다가 망신만 당하는 거 아닌가 몰라. 강태식도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자신도 얼마 전까지 똑같이 생각했으니까요. 그는 사람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가 많다고 회사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아직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강태식은 말을 이었습니다. 기계 소리 듣고 이상한지 아는 사람, 거래처 전화 목소리만 듣고 문제가 커질지 아는 사람, 작업자 걸음만 보고 동선이 꼬였는지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직 필요합니다. 아니, 지금 더 필요합니다. 그 말에 송 반장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매뉴얼에 없는 건 우리가 알지. 그날부터 숙련기술상생센터는 작은 공장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김 과장은 식품 공장의 포장 분량을 잡았습니다. 송 반장은 창고 동선을 바꿔 하루 작업 시간을 줄였습니다. 윤 기사는 폐업 직전에 금속 공장에서 고장난 기계를 살려냈습니다. 문 대리는 협력업체 사장들과 대한정밀 사이의 납품 기준을 다시 조율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작은 공장 사장들도 곧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분들 오니까 말이 통하네요. 책상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현장에서 나온 말이라 다르네요. 우리가 힘든 걸 바로 알아봐 주니까 살 것 같습니다. 강태식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혼자 인정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버려졌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다시 필요해지는 모습을 보는 일이었습니다. 한편 대한정밀 내부 감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박기철 부장은 강태식의 성과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꾼 사실이 확인되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오성진 본부장 역시 무리한 구조 조정과 기록 조작 방조 책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박기철이 강태식을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당당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어깨는 처져 있었고 눈빛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태식아. 강태식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박기철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강태식은 쉽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과 한마디로 30년 세월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워졌던 이름이 바로 따뜻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강태식은 이제 알았습니다. 분노만 붙잡고 있으면 결국 자신도 그때의 회사 안에 갇힌 사람이 된다는 것을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철아, 나는 내가 망하는 걸 보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다. 박기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태식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내 이름으로 살라고 말하고 싶었다. 남의 일 훔쳐서 올라가면 언젠가는 자기 이름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어. 박기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태식은 그를 지나쳐 다시 현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봐야 할 공장들이 있었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숙련기술상생센터의 첫 성과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대한정밀 회장도 참석했고 협력업체 사장들도 자리를 채웠습니다. 강태식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회장과 임원들 앞에서 긴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일어선 사람이었습니다. 강태식은 마이크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을 비용으로만 보면 언젠가는 회사도 비용처럼 버려집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오래된 사람은 낡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래 버틴 사람입니다. 오래 본 사람이고 오래 책임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경험을 버리는 회사는 결국 자기 뿌리를 자르는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뒤쪽에 앉아있던 퇴직자들이 먼저 박수를 쳤습니다. 곧 작은 공장 사장들이 따라 박수를 쳤고 마지막에는 회장도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강태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개는 예전처럼 눈치 보는 고개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걸어온 길에 대한 인사였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희망퇴직은 그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밖으로 밀려난 순간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는 시작이었습니다. 1년 뒤 강태식은 낯선 강연장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객석에는 머리가 희끗한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누군가는 막 희망퇴직 통보를 받은 사람이었고 누군가는 명예퇴직 후 집에만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누군가는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밤마다 혼자 이력서를 고쳐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강태식은 그 얼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을 알 것 같았습니다. 불안한 척하지 않으려고 더 무표정해지는 얼굴. 괜찮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는 마음. 평생 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서러움. 그건 얼마 전까지 강태식 자신의 얼굴이기도 했습니다. 사회자가 강태식을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희망퇴직 이후 숙련기술상생센터를 이끌며 수십 개 중소기업의 현장을 살리고 계신 강태식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강태식은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자리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사람보다 현장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에 가까웠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객석을 바라보며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저는 희망퇴직을 당한 사람입니다.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강태식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가 어려워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시대에 뒤처져서 이제는 필요 없는 사람이 돼서 나가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아니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회사가 저를 버린 이유는 제가 쓸모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몰랐던 것도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동안 회사를 버티게 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객석 여기저기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말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평생 회사 뒤치다꺼리를 하고도 마지막에는 조용히 나가달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은 위로 올라가고 책임은 아래로 내려오는 세월을 버텨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강태식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퇴직 첫날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안전화까지 신었습니다. 그런데 갈 공장이 없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회사가 사라진 게 아니라 제자리가 사라진 것 같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요. 객석 앞줄에 앉은 한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태식은 그 모습을 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리가 사라졌다고 사람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강연장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배운 것은 월급 받는 법만이 아닙니다. 문제를 견디는 법, 사람을 살피는 법, 책임지는 법, 일이 무너지기 전에 붙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건 퇴직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원증은 반납해도 그 세월은 반납하는 게 아닙니다. 뒤쪽에 앉아있던 몇몇 사람들이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식은 무대 옆에 놓인 낡은 안전화를 들어보였습니다. 그가 퇴직 첫날 신고 나갔다가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던 그 신발이었습니다. 이 안전화를 한동안 신발장에 넣어두었습니다. 이제 쓸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시 신게 되더군요. 대한정밀로 돌아가려고 신은 게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을 기다리는 현장으로 가려고 신었습니다. 객석의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그날 강연장 뒤편에는 정숙과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편이 희망퇴직 서류를 식탁 위에 올려놓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남편의 어깨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대 위의 강태식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말투는 투박했고 옷차림도 소박했지만 등은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하게만 보였던 아버지였습니다. 평생 회사에 이용만 당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재는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이용당한 사람이 아니라 너무 오래 책임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한 남자가 강태식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퇴직을 앞둔 생산직 반장이었습니다. 대표님, 저도 아직 뭔가 할 수 있을까요? 강태식은 그 남자의 거친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름때가 손톱 밑에 남아 있었고 손등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강태식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면 아직 할 일 많습니다. 남자는 결국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밤 강태식은 집으로 돌아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수기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다를 것 없는 저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숙이 물었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강태식은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습니다. 이상하더라. 내가 누굴 위로하러 간 줄 알았는데 내가 더 위로받고 왔어. 민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음 달 강연 문의도 들어왔어요. 그리고 상생센터 신청 업체도 또 늘었고요. 강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부담부터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버려진 줄 알았던 사람들이 사실은 다시 연결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새벽 강태식은 다시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이번에도 몸이 먼저 기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작업복 점퍼를 입고 낡은 안전화를 신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잠시 멈춘 그는 습관처럼 출입증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것은 필요 없었습니다. 정숙이 부엌에서 말했습니다. 오늘도 일찍 나가요? 강태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기다리는 공장이 있어. 그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예전에는 회사가 정해준 자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만든 자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강태식은 더 이상 희망퇴직자가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버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다시 시작해도 된다는 증거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강태식의 인생은 끝난 줄 알았던 자리에서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다시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